최근 일본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최근에는 다케시마 홍보 영상을 일본 땅이라고 대놓고 쓰고 있어 한국 사람들의 큰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일본 유학생과 한국 유학생이 대화를 하던 도중 일본 학생이 찍소리도 못하게 한국 유학생이 조목조목 근거를 따져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강의실 안 학생과 교수 모두 한국 학생의 말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예일대 역사학과를 다니고 있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늘 책과 가까이에 저도 자연스럽게 책 읽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자라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눈에 띈 낡은 책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세계의 위대한 역사 이야기라는 제목이었고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로마의 콜로세움, 중세의 성과 르네상스의 화려한 도시로 시간 여행을 떠났죠. 그 순간부터 저는 역사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 책은 나의 역사의 첫 번째 나침반이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갈증을 일으켰죠. 고대 문명의 신비, 중세의 용맹한 기사들, 근대의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를 계속 끌어당겼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역사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전했고 부모님은 제 열정에 미소를 지으며 더 많은 역사책을 사주시게 되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저는 역사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곳에서 저와 같은 역사와 세계사에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고 우리는 함께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우리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계대전에 관한 것이었고 저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박물관을 방문하며 심지어 전쟁 참전 용사와 인터뷰까지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해 여름 저는 학교에서 주최한 유럽 역사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처음으로 로마의 유적지를 실제로 보았고 파리의 박물관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직접 감상하게 되었죠. 피렌체의 거리에서 미켈란젤로가 걸었던 길을 걸으며 저는 역사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과거를 느꼈고 그 경험은 나의 역사의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예일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죠. 예일대는 뛰어난 역사 학부로 유명했고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입학 원서를 준비하며 내가 왜 역사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았죠. 유럽 탐방에서 느낀 감동과 역사 연구 프로젝트에서의 성과들을 자세히 기술했고 학교의 역사 선생님과 멘토링을 받으며 심화된 역사 공부를 계속해 나갔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인간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꿈에 그리던 예일대에 합격하게 되었고 저는 꿈을 이룬 기쁨에 며칠간은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예일대에서의 첫 학기, 저는 다양한 역사 수업을 듣고 세계적인 역사학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강의실에서는 열정적인 토론이 끊이지 않았고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예일대 캠퍼스에서 가까운 작은 카페에서 즐겨 공부하곤 했어요.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는 책을 읽기에도 좋고 학업에 집중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역사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카페에 사람들이 붐볐고 주문을 받는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고 있던 컵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커피가 사방으로 쏟아지고 노트와 책까지 다 젖어버렸죠. 저는 당황하며 쏟아진 커피를 닦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때 한 직원이 재빠르게 달려와 저를 도와줬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직원의 얼굴을 보았어요. 긴 머리를 묶은 동양인 여대생이었고 그녀의 이름표에는 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당황하며 괜찮다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지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라고 말하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 커피도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상냥하게 말해주었죠. 저는 지민의 친절함에 감동했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였어요. 잠시 후 지민은 새 커피와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새 수건으로 커피들을 마저 닦으라고 하였어요. 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수건을 받았고 지민은 웃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였죠. 그러고 나서 지민은 다시 분주한 카페로 돌아가 일을 하였어요. 며칠 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지민을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카페 직원이 아닌 학생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저는 놀라며 다가갔고 지민에게 인사를 건네니 그녀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여기서 뵙다니. 사실 저도 예일대 학생이에요.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우리는 캠퍼스의 한 구석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한국에서 유학 온 이야기, 예일대 생활, 그리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는 지민의 열정과 성실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저와 지민은 친구가 되었고 함께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지민 덕분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지민은 저와 함께하면서 미국 생활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지민과 저는 1학년으로 같았고 우리는 겨울 방학을 보낸 후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하게 됐죠. 예일대에서의 1학년 교양 과목에 세계사가 있는데 이 과목이 학생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아요. 교수님이 강의를 워낙 재밌고 유쾌하게 할 뿐더러 예일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특징이 대부분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지민과 저는 둘 다 역사와 세계사를 정말 좋아해 함께 교양 수업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세계사 강의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강의실은 그 자체로 작은 세계 같았기 때문이죠. 잠시 후 강의실 문이 열리며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수님 이름은 윌리엄스였고 중년의 남성으로 은빛 머리카락과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권위에 대해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와 직접 대면하게 되어 기대가 컸죠. 윌리엄스 교수는 세계사 강의할 때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그의 수업은 항상 엄격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죠. 우리는 교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조별 과제를 받게 되었고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각자의 주제에 맞게 자료 조사를 한 후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시아 국가들 중 한 나라를 정한 후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그 나라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평소에도 특히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고 평소에도 한국이 전쟁을 겪고 단기간에 급속도로 크게 성장한 나라라 늘 그 나라의 저력에 존경을 표한다고 하셨어요. 중국과 일본, 한국 중 우리는 지민이 한국에서 오기도 했고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한국에 대해 발표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을 택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할수록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 유럽 국가들의 세계사와 역사 관련 서적은 많이 보았는데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해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자료 조사를 할수록 놀라는 감정보다 한국이 무섭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게 나라를 되찾아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불과 몇 년 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땅들이 폐허로 뒤덮인 곳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이었죠.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었지만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높은 속도로 경제와 산업을 성장시켰어요. 한국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가난한 상황을 극복하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대규모 경제 개발 및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정부는 효율적인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했고,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통해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였어요.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은 빠르게 교육 제도를 혁신하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에 투자했기 때문이요. 이 작은 반도에서 출발한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죠. 지금은 K-팝, K-드라마, K-푸드와 같은 문화적 현상을 통해 한국의 삶과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고, 한류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한국 문화와 예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글로벌한 유행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한국은 과거의 역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과제를 조사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고, 그런 나라에서 온 지민이 정말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느껴졌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조금 긴장했지만 동시에 흥분감에 차 있었죠. 예일대의 강의실에서 열리는 발표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 친구 지민의 도움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발표 당일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발표는 제가 하기로 한 부분이라 매우 긴장이 되었죠. 드디어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우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그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단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제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쟁 이후 한국의 재건 과정, 산업화, 그리고 경제 기적을 이뤄낸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어요. 저는 한국의 IT 혁신과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류, 즉 K푸드,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BTS와 같은 K-팝 그룹의 성공 사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게 된 배경, 그리고 한국 음식의 글로벌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제 말에 점점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저는 그제야 숨을 돌리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일본인 학생 타카시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밥과 라면은 사실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 아닌가요? 라고 타카시가 질문을 했어요. 김밥은 일본의 스시에서, 라면은 일본의 라멘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 상황을 잘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타카시를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때 한국 학생 지민이 제가 말해도 되겠냐고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녀가 구원투수 같아 너무 고마웠어요. 타카시,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김밥과 라면은 한국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변형된 음식입니다. 김밥은 일본의 스시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재료와 맛은 매우 다릅니다. 김밥은 주로 채소와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드는 반면 스시는 생선과 간장을 주로 사용하죠. 그녀는 잠시 쉬고 이어서 라면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라멘과는 다르게 한국의 라면은 독특한 매운맛과 다양한 맛의 변형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라면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발전해왔고 그 특유의 매운맛과 간편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죠. 지민의 설명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타카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녀는 타카시의 의문스런 표정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마지막 한 방을 남기며 말을 했어요. 최근 김밥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일본식 김초밥, 노리마키와 구별되는 한국식 김밥임을 나타내기 위해 제품 패키지에 김파라고 적거나 김밥이라는 한글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김밥이 일본 것이라면 김파나 김밥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박하였죠. 타카시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창피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로 근거 있는 사실로 토론하는 건 너무 좋으나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은 자중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을 잘 설명했다며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죠. 학생들은 다시 한번 열렬히 박수를 보냈고 지민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성공적인 발표를 마치지 못했을 거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강의실은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국제법과 역사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토론 주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섬의 영유권 문제였어요. 한쪽에는 일본 학생 타카시가, 반대쪽에는 한국 학생 지민이 서 있었죠. 그들 주변으로 학생들이 둥글게 앉아 이 흥미로운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타카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입니다. 일본이 1905년에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일본의 고지도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타카시의 주장이 끝나자 지민이 차분히 반박했어요. 타카시, 당신의 주장은 1905년의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본이 러일 전쟁 중 한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압박 아래 있었고 독도는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의 울릉군에 속해 있다는 칙령을 통해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의 고지도와 역사 문헌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민은 이어서 현대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설명을 덧붙였어요.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포기한다고 명시했지만 독도는 이 조약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1952년 이래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카시는 지민의 논리에 당황한 듯 했지만 다시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렇지만 일본의 여러 기록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계속해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또한 어업권과 관련된 여러 일본 문서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나와 있습니다. 지민은 다시 차분히 대응했어요. 기록과 문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유권을 확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실효적 지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보여주며 말을 했어요. 최근에 일본에서 제작한 독도 영토 역사 왜곡 홍보 영상을 아이까지 앞세워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일본이 독도에 모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만들었죠. 독도가 한국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독도에 못 가는 걸까요? 일본은 독도에 가려면
여권을 들고 가야 하지만 한국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거 아닌가요? 타카시는 그 부분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토론을 지켜보던 저는 양측의 주장이 매우 흥미로웠고 타카시는 일본의 관점을 충실히 대변했지만 지민의 논리는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죠. 지민은 역사적 근거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했고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기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논쟁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와 감정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임인 듯 보였기 때문이죠. 강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두 사람의 토론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숙이고는 지민의 편을 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민, 내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에 속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민은 교수님의 말에 안도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민의 주장이 교수님의 지지를 받은 것에 기뻐했어요. 한편으로 타카시는 좌절한 표정을 지으며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윌리엄스 교수는 세계사 강의실 안에서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는 강의를 하기로 유명하며 그의 수업은 항상 엄격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데 학생들은 타카시의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는 또 아까 했던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일본의 역사책에는 독도가 일본의 소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교수님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번쩍였어요. 일본의 역사책에 적힌 내용이라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왜 무시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윌리엄스 교수의 엄격한 태도는 항상 유명했지만 오늘 그의 분노는 이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타카시는 망설이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소극적으로 말을 하며 꼬리를 내렸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고 그의 실망과 분노는 여전히 느껴졌지만 그는 타카시의 사과를 받아들였죠.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에 기반한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강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윌리엄스 교수의 말은 모두에게 큰 여운을 남겼어요. 그의 엄격한 태도와 역사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은 학생들에게 깊은 교훈을 전달했어요. 독도 영토 분쟁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지켜보면서 일본 학생이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보여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는데 일본이 소유주인 것처럼 주장하면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사적인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해선 사과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토론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에 한국의 중소기업체가 상품의 독도를 표기해 일본 수출기를 포기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서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의 자부심을 지킨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독도를 지키려면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